사기꾼 잡는 사기꾼. 에드거 월레스 미스터리. 해상 운송 시장에 침체기가 있었다. 그리고 보통 때라면 위대한 전쟁을 위해서 1시간 이상 환호성과 만세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캐년 해운이 88.5파운드까지 빠졌고 그보다 훨씬 소규모의 조직인 시던스 증기 운송 해운은 3.3파운드까지 빠졌다. 그 즈음 2명의 남자들이 모자도 쓰지 않고 활기찬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절망감 속에서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군하는 엄격한 군인처럼 정확한 보폭과 속도로 발을 움직였다. 그들은 함께 투자 신탁 건물의 열린 문을 통과해서 동시에 승강기를 향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동시에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들어올려서 승강기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창살로 덮인 승강기 위쪽에 델파이 신전의 신탁이 숨겨져 있고 그 신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 수수께끼와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다는 눈빛이었다. 그들이 동시에 머리를 아래로 숙였고 슬픈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는 사이 승강기를 운행하는 소년이 여유 있는 태도로 문을 열었다. 그들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서 서로의 걸음을 맞추며 사무실들이 모인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중개인 폴 브라더스라고 적힌 명패에 달린 사무실 문 앞에 멈췄다. 그 명패 아래쪽에는 상업용 화물 연합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다. 공식 명칭이 적힌 명패였지만 가장 아래쪽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들이 사무실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둘로 구성되었던 무리가 갈라져서 한 사람은 한쪽에 서 있는 거대한 외다리 책상 쪽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그 책상 맞은편으로 갔다.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두 사람은 쿠션이 달린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마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동하던 두 사람이 책상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단한 체격의 젊은 남자들로 30대 중반의 말끔하게 면도한 혈색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에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고 공익을 위해서 아주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적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존은 어딘가에 있는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 일은 그에게 대위의 계급장을 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실제로 대위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 없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연합국의 모든 병사들에게 군화를 공급하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았고 그를 통해서 그는 작은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쟁과 관련된 채권과 주식에 큰 투자를 한 상태였고 그들의 나머지 재산은 6개월 단위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한 국채 등에 투자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쟁은 과거의 일이었다. 늦은 시간 한밤중을 가로질러 달리는 기차, 그리고 그 기차의 객실을 사랑 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상황, 음식 배급표,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담은 잔고 증명서라는 전쟁의 끔찍한 참상은 과거의 일이었다. 현재의 비극이 너무나도 통렬했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너무 잊혀졌다. 평화가 왔고 그 평화는 그들의 회사로 하여금 페어리 증기선 해운 회사의 불완전한 주식들과 서명도 없는 계약서, 창공을 향해서 끝없이 치솟기만 하던 해운 회사의 주식들을 모두 팔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주식의 가격들은 주택의 마룻바닥만큼이나 낮은 곳으로 내팽개쳐졌다. 사실 페어리 해운은 대규모 회사는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비교적 작은 회사였다. 약 20만 파운드 정도의 현금으로 인수가 가능했고 사실 그 금액으로 거래 협상이 이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 회사는 15만 파운드로도 인수 가능했지만 실제로 협상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폴 가문의 형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그의 반짝이는 구두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 들렸다. 우리는 그 페어리 해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이 빌어먹을 놈의 전쟁. 목소리에서도 냉정함이 느껴지는 조가 외쳤다. 빌어먹을 카이저. 약해 빠진 그놈이 적어도 한 달만이라도 더 전쟁을 지속했기만 했더라도 이 모양은 아니었을 거야. 그 자식 때문에 미국 놈들이 배를 만들게 됐어. 빌어먹을 카이저. 조. 책상 맞은편에 앉은 통통한 젊은 남자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렇게 욕을 퍼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사업 전망은 밝아 보였어. 적어도 나한테는 그랬다고. 그런데 터키가 갑자기 나가떨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화물과 배를 바다로 내보냈다면 빌어먹을 터키 놈들. 상대방이 훨씬 차분해진 태도로 말했다. 술탄과 엠베르와 탈라트 모두 엿이나 먹으라고 해. 빌어먹을 불가리아하고 페르난드 자식들. 그래, 볼셰비키 자식들에게도 욕을 하나 예약해줘, 조. 형이 급한 어조로 말했다. 내 예상으로는 그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아주 커질 거라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고.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자식들에 대한 욕을 잊지 말아야지.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른 입술을 빨고 주의 깊게 자신의 공책을 바라보았다. 조폴과 프레드 폴은 그들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인정하듯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드넓은 관대함이나 지칠 줄 모르고 끓어오르는 진정한 친절함, 가장 최강의 적에게도 결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보답을 하는 행동 같은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결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점은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가진 동료와 업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존경스러운 미덕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두 형제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며 도왔다. 만약 조가 나쁜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뺏어와 모든 일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 프레드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나약해진 순간에 프레드가 투자자 역할을 한 거래에서 자산을 판매한 사람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그 자산을 판매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설득과 논리, 그리고 자신이 불운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그 사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을 되찾아오는 것은 조의 역할이었다. 내 생각에는 조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몸짓을 모두 마친 후 두 사람 사이 책상 한가운데 놓인 은 상자에서 시가를 꺼내려고 팔을 뻗었다. 아무래도 빌링으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건에 대해서 콜하고 이야기를 해봤어, 형. 상대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콜 이야기로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빌링이 배를 사겠다는 제안을 하고 실제로 사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콜의 말로는 우리가 빌링을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판사가 자신의 펜을 들어서 우리 눈을 찌를 거라고 하더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조가 말했다. 그의 명백한 결점 중 하나는 모든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형이 빌링을 데리고 저녁을 좀 먹이면 프레드 형. 그는 채식주의자야, 조. 이번에는 그가 시가를 꺼내서 끝을 자르더니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는 귀가 먹었어. 아니, 우리는 그를 대신할 호구를 찾아야 돼, 조. 아마도 페어리 메리호하고 페어리 벨호를 팔 수도 있을 거야. 상당히 작은 배이기는 하지만
공개된 시장에서는 값어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부도 사용료하고 사무실, 영업권도 팔 수 있어. 영업권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프레드 형? 아마도 순수익으로 계산하면 5펜스 정도가 되겠지. 프레드가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모든 것을 팔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페어리 메리호하고 페어리 틸다호야. 그 배 정도의 적재량은 보통 시장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 그 두 척의 배하고 동일한 크기와 무게, 적재량을 가진 것들을 사려고 한다면 100만 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거야. 그래, 확실히 불가능해. 아무래도 그 배들은 별로 좋은 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조. 조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배들에 대해서 이미 화이트 앵커사의 세들러에게 제안을 해놨어. 프레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 대답은 만약 자신이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게 된다면 나하고 그 배들을 기억하고 연락하겠다고 말하더군. 그 다음에 나는 그것들을 코스트랄 화물 해운에 팔려고 시도했어. 뉴캐슬과 템즈 강을 오가는 무역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그리고 그 사람 대답은 지금으로서는 구매를 검토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물에 가라앉는 배가 필요한 관광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 그 다음에 나는 그 배들에 대해서 젊은 토핑에게 제안을 했지. 그 사람이 요즘 미국 서부까지 가는 해운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 하지만 그는 산타클로스나 페어리 이야기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도대체 누가 페어리 메리와 페어리 틸다라는 이름을 붙였지? 조가 호기심에 찬 어조로 물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말자고. 프레드가 간청하듯 말했다. 그 배들을 건조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조. 사람들 이야기로 기뻐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조.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 회사 창립자가 죽었지. 자신의 모든 돈을, 그리고 우리 돈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죽었지. 나는 그건 몰랐어. 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도 며칠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어. 콜에게 인수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서류 어딘가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러 갔을 때 알게 됐어. 그 친구에게 전보를 보냈지. 누구? 콜에게. 아니, 그 젊은 조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그는 마지막 문장을 끝마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형제의 눈빛 속에서는 일종의 공감과 상호 이해의 기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 유명한 사람인 거야? 조가 애매한 어조로 물었다. 프레드가 시가 끝에 달린 재를 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든 50만 파운드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람이지, 조. 그가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그 젊은 친구는 예전에 군대에 있었어. 물론 지금은 퇴역한 상태지. 런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야. 현재는 기획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사업체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어. 부둣가에 있는 뱃사람들도 많이 알아. 그에게는 아주 끔찍한 별명이 있어. 그 별명이 뭔데, 프레드 형? 본즈. 프레드가 말했다. 적절하다고 들리기에는 너무나도 을씨년스러운 어조였다. 그리고 조, 그는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대상들 중 하나이기도 하지. 이 슬픔에 가득 찬 거대한 도시의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숙녀의 침실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그곳은 가장 유명한 가구점과 인테리어 업자에 의해서 꾸며졌고
매우 고급의 구조와 장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을 장식한 가구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우 특별한 잡지와 신문에만 광고를 실었고, 그 광고에는 앤 여왕의 의자 사진과 그 가구점의 명칭이 굵은 글씨로 실려 있었다. 그 사무실을 장식한 취향이 너무나 정교한 최고급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소파 배치나 보라색 커튼의 색상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다고 칭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산소 처리한 표면을 가진 은색의 창살과 페르시아산 양탄자, 자단 책상, 베네치아산 유리 꽃병 등이 고급 장식품이 달린 벽과 아담 회사에서 만든 벽난로 위에서 침착하게 울리는 최고급 신사의 시계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셰라톤 회사의 의자, 은으로 만든 벽 장식과 촛대, 보라색 비단 장식이 부드럽게 휘날리는 정교한 전기 샹들리에가 그 광경을 완성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심한 양육을 받고 예술적인 취향을 갖춘 젊은 신사의 고급스러운 동경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신사는 최근 워로우스 가문이 운영하는 유명한 회사의 모든 인테리어를 맡긴 당사자였다. 그리고 그 워로우스 가문은 스미르나 왕과 위대한 XXX 황제에 의해 궁정을 장식하는 담당 회사로 지명되기도 했다. 참고로 앞서 XXX라는 기호가 사용된 것은 워로우스 가문의 고객에 대한 충성심을 반영하여 실제 고귀한 이름을 숨기기 위함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유명한 왕족들이 그의 고객이었다. 그 젊은 남자는 고급스러운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장화를 신은 발을 자단 책상의 가죽 장식 위로 올리고 있었다. 그의 행동과 존재 그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렇게 편하게 앉은 그가 상아로 만든 종이 칼의 끝을 씹고 있었다. 배가 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지루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고, 미들랜드 은행과 소머셋 은행의 금고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수천 수만 파운드가 훨씬 넘는 현금이 맡겨져 있었다. 그는 밝은 푸른색의 커다란 서류로 구성된 장부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딱딱한 표지에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 표지에는 기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장부 안에는 매우 알아보기 힘들게 휘갈겨 쓴 글자와 계산, 숫자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글자와 숫자들이 모든 페이지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낡은 주택 구매 약 2,000파운드. 폐쇄 및 해체 약 500파운드. 고급형의 아파트 50개 건축 10,000파운드. 벽지 및 창틀, 창문 등 1,000파운드. 총계 12,000파운드. 50개의 아파트 임대 연간 80파운드 임대료, 총 40,000파운드. 이익 50%. 참고, 훌륭한 중산층에 속하며 고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들 대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선행이 가능함. 동시에 수익을 거둬서 그 수익을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하우사 소총연대의 장교 출신인 아우구스투스 티베츠 씨는 그의 명패가 알려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진지한 얼굴의 젊은 남자였는데 회색의 체크무늬 자켓 위로 황금테로 장식된 외눈 안경을 꽂고 있다가 가끔씩 외눈 안경을 눈 근처로 가져갔다. 그의 얼굴은 벽돌처럼 붉은색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대부분을 열대의 강한 태양 아래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색상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 덕분에 그를 처음 본 사람은 은퇴한 장군 같다는 인상을 잠시나마 받기도 했다. 그가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더니 편지를 한 장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특정한 단어들을 크게 읽고 다른 단어들은 건너뛰었고 굳이 발음을 할 정도의 중요성도 가지지 못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관용어구로 대체해서 읽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의 돌아가신 삼촌분의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로서는 폭넓은 친분을 쌓고자 하는 기회를 이러저러하게 그래서 우리의 친구 프레드 폴 씨가 당신의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렇고 저렇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렇기에 이렇다는 보냄. 티베츠 씨가 편지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고 불필요한 거친 행동을 자제한 채 초인종을 울렸다. 몇 초 후 복도 쪽으로 진홍색 바지와 녹색의 주아브식 윗도리를 입은 훌륭하게 생긴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머리 위에는 붉은색의 터키식 모자가 얹혀져 있었고 그의 발에는 진홍색의 편한 구두가 그리고 그의 허리 근처에는 동양식 용맹함을 상징하는 장식띠가 둘러져 있었다. 창백하면서도 커다란 그의 얼굴은 검은색이었고 환하게 빛나는 중동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모든 외모와 태도로 보건대 그가 태생상 흑인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가 입은 옷 역시 티베츠가 의도한 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옷은 런던 중심가의 위스타리아 레스토랑에서 터키식 커피를 대접하는 신사가 입은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업가가 경호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그 경호원이 희극 배우로 분장한 오델로처럼 보이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티베츠 씨가 사업가인 것은 확실했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별명은 본즈였고 매우 한정적인 숫자의 친한 친구들만이 그 별명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가능했다. 본즈가 심각한 얼굴을 들어 올렸다. 알리. 그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장부를 처리했나요? 티베츠 씨. 알리가 매우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우편함의 좁은 틈 사이로 밀어넣기에는 그 서류가 너무나도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창구 위에 앉아있는 여성분을 통해서 발송되었습니다. 본즈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눈앞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 주님, 이런 멍청한 짐승 같으니라고. 자네 설마 그것을 우체국에서 붙였다는 말은 아니겠죠? 티베츠 씨. 알리가 불만이 있다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정확한 방식으로 그 물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지에 잘 싼 다음 튼튼한 줄로 묶고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에 안전하게 전달했습니다. 본즈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몸을 파묻었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쓸데없는. 알리. 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아, 나의 무지한 짐승 같은 비서요. 그래요.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당신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무지한 자여,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한 것은 금전출납부에 당신이 마차에 지불한 요금을 적으라는 말이었어요. 아, 주님, 이게 뭡니까? 체계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요. 알리, 내가 예전부터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모르나요? 만약 내가 돈을 쓰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삼촌의 유언 공증이니 내가 삼촌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방법이 있겠어요? 처리라는 말은 기재하라는 뜻이었어요. 이런 세상에나. 그러다가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그 서류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주인님. 알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의 목적지는 주인님의 저택의 서재입니다. 알리의 영어 교육은 시에라리온에서 근무하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소에서 이뤄졌고 고등교육을 받은 유식한 주인과 오랜 세월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매우 인상적이고 고급스러웠다. 본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초인종이 은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울렸다. 은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 것은 실제로 그 초인종이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본즈가 위를 올려다보고 자신의 윗도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머리 뒤쪽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외눈 안경을 눈 위에 걸친 다음
생생한 보라색의 깃털이 달린 펜을 꺼내서 잡았다. 손님들을 안으로 모셔와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손님들이라고요? 그런 말소리가 들리면서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반짝이는 비단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안쪽 내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본 그가 방을 가로질러 앞으로 가서 자신의 모자를 고쳤었다. 아, 폴씨, 프레드 폴씨. 본즈가 손님의 명함을 들고 읽으면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 위로는 업무를 보는 시간에만 사용하는 특유의 찡그린 표정이 떠올랐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로 앉으시죠, 폴씨. 잠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뺏을 수는 없죠. 그는 그날 오전 내내 폴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폴씨가 미리 보낸 편지의 윗부분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면서 온갖 종류의 꿈을 자아내는 중이었다. 배와 배. 줄지어 항구를 떠나는 배들. 기암에 달린 깃발. 황동 단추를 단 배의 소유주들. 그가 손짓으로 의자를 권하면서 거칠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그런 미친 듯 일하는 태도는 손님이 도착할 때면 언제나 그러나 우연인 듯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 불안감의 근본에는 그가 낯선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있었다. 잠시 후 그가 글씨 쓰는 것을 마치고 종이에 먹지를 대서 잉크를 정리한 후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고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러더니 그가 다시 명함을 집어들었다. 폴씨. 그가 말했다. 그래요, 폴입니다. 맞은편 신사가 반복했다. 프레드 폴씨시군요. 본즈가 약간의 놀라움을 담아서 말했다. 그래요, 프레드 폴입니다. 상대방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본즈가 명함에서 시선을 올려서 손님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이 보냈던 편지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가 책상 위와 서랍을 뒤지면서 말했다. 아, 여기 있군요. 그러나 사실 그 종이는 그냥 책상 위에 있던 서류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지한 태도로 악수를 하고 다시 앉더니 기침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그가 상아로 된 종이 칼을 집어 씹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기침을 터뜨렸고 자신이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종이 칼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나는 그냥 여기 사무실에 방문해서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티베츠 씨. 프레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업상 관계가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본즈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티베츠 씨. 프레드가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돌아가신 당신의 삼촌분께서 사업을 그만두고 은퇴하시기 전에 배를 모두 파셨죠. 그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죠. 그가 한숨을 쉬었고 본즈 역시 한숨을 쉬었다. 당신 삼촌분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티베츠 씨. 그가 말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위대한 사업가들 중 한 분이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아, 그렇죠. 본즈가 고개를 흔들면서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살아생전 삼촌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거의 없었다. 사울 티베츠는 구두쇠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조나 말투가 너무나도 거칠었기 때문에 아주 가끔 그가 아우구스투스의 집을 방문할 때면 어린 아우구스투스는 서둘러 침실로 보내졌다. 그의 유산이 본즈에게 상속된 것은 그의 꿈속에서 벌어진 것이었고 그는 아직도 그 비현실적인 꿈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티베츠 씨. 프레드가 말했다. 당신의 삼촌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당신을 만나러 오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 제가 동생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조. 제가 말했어요. 오늘 티베츠 회사의 사무실을 갈 생각이다. 아,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당신 회사 이야기를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희 형제는 로스차일드나 목건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예의를 갖추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본즈가 투덜거리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티베츠 회사에 갈 거야. 그리고 내 가슴 속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야. 만약 그가 이 배를 우리가 샀던 가격에 되사겠다고 말한다면, 아니 그보다 낮은 가격도 괜찮겠지. 그러면 그에게 모두 넘길 생각이야.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형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졌어. 내가 대답했어요. 조. 사업을 하는 시간에도 나의 양심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거든. 예,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즈의 얼굴 위로 빛이 떠오르는 듯 보였고 그의 안색이 또렷하게 밝아졌다. 아, 그래요. 우리 늙은 삼촌 이야기시군요. 그가 거의 쾌활함에 가까운 감정으로 말했다. 저도 이해해요. 제가 사랑하는 늙은 삼촌을 당신이 속였다는 이야기군요. 삼촌의 정지한 심장에 축복이 있기를 바랄게요. 돈에 쪼들려서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그 돈을 되갚기를 바라는군요. 프레드. 프레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굵은 손마디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은 정말로 관대하고 공명정대한 분이시군요. 그러니 제 손을 잡아서 영광을 베풀어줘요. 제가 하려던 말은 프레드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말은 필요 없어요. 먼저 목이라도 축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뭘 드시겠습니까? 진저비요? 아니면 사이다가 좋으실까요? 프레드는 떨리는 몸을 겨우 억누를 수 있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티베츠 씨. 그가 사정하듯 말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당연히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당신 삼촌분에게서 돈을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본스가 말했다. 얼굴 표정이 거의 윙크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었다가 풀렸다.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업가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강제로 뺏지 않죠. 알리, 음료수를 가져와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삼촌분의 돈을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프레드가 거의 절망에 빠져서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짓은 아, 그래요. 이게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조금 빌렸고 그것을 갚지 않았던 것이죠. 아, 이게 무슨 짓이죠? 본즈가 말했다. 그 코르크 따개는 가지고 나가요, 알리.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크림 소다나 아니면 알코올이 없는 맥주는 어떨까요? 프레드가 간절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티베츠 씨.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본즈의 손을 잡았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그래요. 내 성격에는 특이한 점이 있죠. 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 삼촌분에게서 배를 두 척 구매하고 14만 파운드를 지불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배들이 적어도 16만 파운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당신에게 말을 하고 나니 기분이 훨씬 더 났군요. 적어도 2만 파운드 이상 더 비싼 배들이었다고요. 본즈가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그날 신의 섭리가 자신을 위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사람의 돈으로 계산해도 그랬죠. 프레드가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말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내 새로운 친구요. 콜에게 물어봐요. 그는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해운 관련 변호사예요. 내 동생에게 물어봐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해운 전문가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 사울 티베츠가 될 수 없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훌륭한 선박 소유주의 영혼과 두뇌를 되살릴 수 없다면, 그래요,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가 자신의 모자를 들어 올렸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찡그린 얼굴과 태도가 냉혹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배들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본즈가 잠시 쉬었다가 물었다. 그 배들이 지금 얼마의 값어치냐고요? 프레드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눈썹을 찌푸렸다. 그 배들이 지금 얼마의 값어치냐고요? 그 배들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모두 잊었어요. 지금 그것들은 부두에 머물고 있죠. 본즈 역시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 배들이 지금은 부두에 있다고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코를 긁었다. 나의 친구, 프레드 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나 이 표현이 나쁘지 않군요. 폴이라는 이름과 유쾌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프레드 역시 그 표현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묘한 일이에요. 본즈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내 친애하는 친구여, 내가 해운 사업을 진출할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프레드 폴 씨는 본즈가 해운 사업에 진출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 지었다. 이 런던에서 내가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일이 드문 편이기는 하죠. 그가 겸손한 태도에 상대방에게 동의했다. 티베츠 해운 회사의 배들은요. 본즈가 아주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보라색과 녹색이 그려진 깃발을 달고 항해할 거예요. 한쪽 모서리에서 반대편 모서리까지 대각선으로 나눠진 면에 각각 보라색과 녹색이 칠해진 깃발이죠.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푸른 화환 문양에 둘러싸인 노란 닻이 그려지고 대각선 모서리에는 붉은 화환 문양에 둘러싸인 대문자 T가 그려질 거예요. 독창적이군요. 아주 독창적이에요. 프레드가 경탄과 존경이 뒤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 훌륭한 생각을 어디에서 얻는 건가요? 가끔씩 나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뺨을 붉힌 본즈가 고백했다. 어떤 때는 밤에, 어떤 때는 낮에 떠오르곤 해요. 우리의 선단은요. 본즈는 그 단어의 울림을 정말로 좋아하는 듯 보였다. 그가 다시 반복했다. 우리의 선단은 아우구스투스 호와 샌더스 호, 그레어 하인드헤드에 사는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죠. 패트리샤 호, 이 친구 역시 오래된 친구이고 하인드헤드에 살고 있어요. 사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을 고백하자면요. 내 친구, 프레드 폴 씨,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해밀턴 호가 있을 거예요.
고귀한 영혼을 지닌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죠. 얼마 후 고향으로 돌아올 예정이죠.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티베츠 씨. 프레드가 말했다. 사실 그에게는 얼마 후 점심 약속이 있었다. 그러시다면 저희가 삼촌분께 지불한 금액 그대로 두 척의 배를 되사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이죠. 본즈가 하인을 부르는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프레드 씨. 그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사업가에게 현재처럼 중요한 시간이란 없죠. 그러니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그가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는 순간의 태도가 너무나도 격렬해서 그가 사업가로서 보여주는 엄격하고 완고한 기질을 잘 드러내 주었다. 그날 오후 점심 약속을 마친 후 프레드가 폴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는 환함과 평화가 가득해서 거의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프레드의 환한 얼굴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조의 얼굴만큼이나 빛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천장을 향해 시가를 올리고 연기를 뿜어냈다. 그래, 프레드 형. 그의 목소리는 거의 찬송가처럼 들렸다. 그래, 조. 프레드가 필요가 없었던 우산을 옷걸이에 걸었다. 내가 페어리 베드를 모두 팔았어. 조가 그 말을 했고 프레드도 같은 말을 했다.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각자의 목소리 속에 동등한 분량으로 담겨있던 의기양양함과 얼굴 위에 떠오른 미소가 또다시 동시에 사라졌다. 페어리 베드를 모두 팔았다고. 그들이 동시에 물었다. 그들은 마치 수개월 동안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연습한 배우들 같았다. 두 형제의 합창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잠시만, 조. 프레드가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우리. 내가 이해하기로 너는 이 일의 처리를 나에게 맡겼잖아. 그랬지, 프레드 형. 하지만, 형, 정말로 멋진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에 형에게 말하기도 전에 즉각 실행했어야만 했어. 물론 내가 그를 찾아가면서 정식으로 우리 회사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에게 찾아갔다고. 누구 이야기지? 프레드가 한숨을 들이켜면서 물었다. 그 있잖아. 그 이름이 뭐더라? 여하튼 본즈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갔지. 프레드가 주머니에서 푸른 비단 손수건을 꺼내서 자신의 이마를 닦았다. 그래, 이야기를 계속해봐. 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그에게는 상업용 화물 연합 주식회사 명함을 줬어. 어쨌든 그 회사도 우리 회사가 맞잖아. 그리고 폴이나 폴 브라더스 회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의 호구와 이야기를 했지. 그것이 조의 평생 가는 대단한 성과였음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에서 의기양양함이 잔뜩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배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나는 그에게 두 척의 증기선을 팔았을 뿐이야. 다만 그 페어리 배들과 같은 크기의 같은 배수량을 가진 배이고 같은 등급의 같은 엔진을 가진 것으로. 얼마에 팔았는데? 프레드는 약간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 궁금증은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죄수가 도끼가 자신의 목을 치기 직전 그 가장자리의 감촉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12만 파운에 팔았어. 조가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는 이제 해운 회사를 시작한다고 했어. 티베츠 해운이라고 부를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23척의 배를 구매했다고 자랑하더라고.
프레드는 말을 하기 전에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조.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거 확정적인 계약이 맞아. 서류에 서명을 하기는 했어. 당연하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형. 조가 말했다. 협상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을 자신이 빠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형을 비웃는 듯한 태도였다. 나도 그렇게 했어, 조. 프레드가 말했다. 그가 너에게 오늘 아침에 구매했다고 말한 배가 바로 우리의 페어리 배들이라고. 내가 판 배들이란 말이야.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 꽤 오랫동안 침묵하던 조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몇 척 더 구해서 다시 그에게. 어디에서 구할 건데, 조? 바로 어제만 해도 내가 직접 말했잖아. 시장에서 그것들과 동일한 등급의 배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야.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프레드 형. 프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배를 그에게 팔 수는 없잖아. 조, 오늘 오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너는 야외에 나가서 골프라도 치는 것이 어떨까? 조가 고개를 끄덕이고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우산을 집어들고 또 다른 옷걸이에 있는 비단 모자를 챙겼다. 그리고 까치발로 방문을 향해서 움직였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프레드 폴은 생각에 잠겨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깊고 커다란 한숨을 쉬더니 책상 뒤 금고를 열고 수표책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다. 본즈는 가장 만족스러운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는 중이었다. 그 순간 프레드 폴이 도착했다고 하인이 말했다. 본즈는 마치 형제를 반기듯 그를 맞았다. 자신의 사무실 방문 바로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여전히 손을 놓지 않은 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의자 중 하나로 안내했다. 세상에나, 이 사랑하는 친구여. 그가 웅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당신은 친절하군요.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사업이 먼저죠. 맞아요. 나의 자랑스러운 배 소유주 친구여. 시간을 서두르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맞죠. 알리, 내 수표책을 가져와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요. 친애하는 본즈 씨. 프레드가 간청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해진 당신의 별명으로 불러도 괜찮겠죠? 본즈가 당황한 듯 보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티베츠라는 이름을 선호해요. 프레드가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나도 그래요. 본즈가 호응했다.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프레드가 말하는 어조가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본즈가 몸을 움찔거렸다. 사실은 내 친구여, 나는. 그가 고개를 아래로 수그렸고 본즈가 동정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여. 그가 말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술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강철처럼 강한 내 신경이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나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요. 프레드가 말했다.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오랜 술고래 친구여. 본즈가 뭔가를 착각한 것이지만 아주 솔직한 태도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업가로서 말해줘요, 티베츠 씨. 프레드가 용기를 낸 듯 말했다. 감상적인 사람들을 용서를 해줄 수 있나요? 감상이라고요? 뭐죠? 이런 어리석은 내 친구요?
나도 얼마나 감상적인지 모를 거예요. 내 오래된 친구요. 그 찰스 뭐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을 읽고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곤 하거든요. 감상적인 부분인 것이죠. 프레드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판배들과 이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멍청하고 감상적인 이유죠. 뭐라고요? 본즈가 물었다. 그 배들은 물론 당신 삼촌분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 동생에게 감정적인 애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배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티베츠 씨. 우리가 아침에 한 거래를 깨도록 해줘요. 본즈가 코웃음을 치더니 코를 만졌다. 이건 사업이라고요. 내 친애하는 프레드.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을 참고 남자답게 앞으로 나아가라. 예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말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그가 크리켓을 하는 것을 막았을 때 한 말이죠. 사업이죠. 이건 내 친구요.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그가 재빨리 고개를 흔들었다. 프레드 폴시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 사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려는 참이었다. 당신이 패배자가 되어 손해를 보도록 만들지는 않겠어요. 그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의 실수와 결점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요. 그러면 500파운드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1000파운드는 되어야겠죠. 프레드 씨. 본즈가 말했다. 상당히 관대하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나로서는 끔찍한 실망감을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많이 화가 날 것 같군요. 750파운드라면 어떻겠어요? 프레드가 간청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냥 1000파운드로 깔끔하게 정리하죠. 나의 친애하는 프레드. 본즈가 말했다. 차마 50파운드를 얹을 수는 없네요. 그렇게 말한 두 사람이 XXX 회사와 YYY 회사 사이의 계약은 총액 1000파운드의 위약금을 통해서 해지되었음을 이라는 문구 아래 서명했다. 프레드가 재빨리 서명을 시작했고 본즈 역시 더 빨리 서명을 했다. 프레드는 다시 모든 일에 있어서 실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 프레드. 본즈가 수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내가 해운업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사실 솔직함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당신네 업계 사람들은 아침에 배를 팔았다가 저녁에 그 배를 다시 사들이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훌륭한 뱃사람이요? 사업이죠. 티베츠 씨. 프레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워낙 거대한 사업이라서 그래요. 본즈가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나에게는 좀 더 작은 사업이 어울리는 것 같군요. 내 오랜 친구요. 그가 말했다. 당신한테서 1000파운드를 벌었고 아침에 나에게 배 두 척을 팔려고 한 조라는 사람에게서도 1000파운드를 받았어요. 당신과 같은 위약금으로요. 축복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나에게 오늘은. 그 다른 조, 라는 사람은 프레드가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상업용 화물 연합 주식회사에서 온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는 훌륭한 친구였죠. 본즈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거래를 취소했고요. 정확히 그래요. 본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을 조라고 불러도 된다고 해줬어요. 아주 기분 좋은 친구였죠. 기분 좋은 친구, 조. 프레드가 기계적으로 그의 말을 따라했다. 그리고 그가 사무실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동안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기분 좋은 친구, 조. 사기꾼 잡는 사기꾼. 에드거 월레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